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1.5%포인트로 결정했습니다. 인하 자체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으로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 뒤 8개월 만에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경제를 다시 점검한 결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제시했던 2.5%에서 0.3%포인트나 낮춘 2.2%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9%로 제시했는데 이후 3개월마다 0.1%포인트씩 낮춰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건설적인 관계도 촉구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미일 협력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에 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약 1,663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6%나 증가했는데 한국인 관광객은 5년 만에 처음으로 4% 가까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오전에 금통위를 보고 조금은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기사 기조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격적으로 오늘 인하를 단행했는데 아마 다음 달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상보다 지금 시장의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시장은 우리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튄다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보다는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좀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2%까지 내려왔고 당초 제시했던 2.9%에서 최초보다 지금 0.7%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미국 실적 시즌 실적 악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내렸는데 우리 시장에 이 부분이 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일본과의 무역 분쟁 부분은 시장이 여전한 악재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거래소는 전기, 전자 업종 오늘은 좀 버텨줍니다. 화학, 정유, 중국 관련 소비주 등이 오름세를 보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G 관련 업종이 강하게 반등이 오늘도 나오면서 일단 제약 바이오로 일컬어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5G가 주도주로 다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오늘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업종 등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 코스닥도 살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포인트로 몇 번 단행될지는 사실 올해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움직일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부분이 한은이 인정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 얼마나 또 부담을 작용할지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어디까지 갈지 이 이슈들 일부에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점검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66포인트대입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2070이 또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란하게 움직이죠. 일단 한 10시경에 한번 훅 빠졌다가 올라왔다 다시 빠지는 듯한 모습인데 위아래 포인트는 9포인트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프 자체로 봤을 때 오늘 변동성이 있어 보입니다. 약간의 착시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오늘 시장 이렇게 작은 이슈 하나에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에는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일 수도 있다. 지금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수급도 많지 않고요. 수급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은 또 파네요. 기관 전주채 매도고요. 연기금이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 혹은 강보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조정 나오면서 13만 3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LG화학이 연일 상승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소폭씩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어느새 주가는 35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빠지네요. 18만 2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현대모비스도 23만 원대에서 지지받습니다. 신한지주 보합인 가운데 SK텔레콤, LG생건 올라가고요. 오늘 통신주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2.42%. 오늘 코스맥스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가 시총 11위까지 내려왔네요. 23만 4천 원에 거래됐고 네이버, KB금이 올라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지금 구속영장 나왔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다른 이슈들에 눌려있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적으로 보면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주가도 같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조금 둔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667.52포인트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장중 고점은 669고요. 670선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개인, 외국인은 사고요. 기관 파입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은 그리고 외국인은 사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관 주체들도 전주체가 팔고 있고 연기금마저도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빠집니다. CJENM 17만 원 부근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고요. 신라젠, 헬릭스미스 올라가지만 제한적인 반등, 그리고 펄어비스도 18만 5천 원이 깨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휴젤, 지금 보톡스 관련 업종들도 빠지는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KNW 5G 대장주인데 어느새 시총 지금 7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5만 600원대에서 거래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SK머티리얼즈 소폭 상승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FA가 또 많이 올라오네요. 6.57%. 그리고 HLB가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0%대의 상승이 나오면서 3만 원 또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1176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이슈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이슈도 있고 무역 분쟁 이슈도 있고 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지수 흐름은 보합권인 움직임입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장기화 우려감이 좀 하락 출발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일단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단행으로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이러한 정책적인 변수가 일단 아무래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좀 매물을 출회시키는 점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변화가 좀 제한적인 가운데 지금 보합권 등락에서 시장은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 장비 업체,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일 분쟁에 따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체 수혜 기대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QD OLED 투자 기대감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런 OLED를 비롯한 메모리 등 이런 전반적인 IT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권에 두시는 전략 취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원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분쟁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한국이 취약한 부분은 반도체 전공정 부분입니다. 일단 이 전공정 분야에서 일단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특히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대체할 여지가 적은 점 등은 일단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부분에서 일단 대안이 계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에선 이러한 전공정 분야에 속하는 기업군들이 있는 만큼 관련 요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도 장비 부분 내년도 이후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과 더불어서 이에 따른 기대감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점과 더불어 같이
분들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메모리 장비 업체 특히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전공정 장비 업체 위주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시장 내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익 IPS, 페이시텍, 텍스 등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하자면 사실상 반도체 이런 공정과 더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늘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 좀 메모를 해두시고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신 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에 있어서를 IT 업종 내에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일종의 좀 압축하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을 압축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IT 관련주에 대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시장에서는 또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업종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KMW 어느새 시총 7위권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일단 5G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매매 전략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도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업종, 5G 통신 장비 업종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점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고점 부담 느끼는 투자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겸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라는 인식은 여전하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 5G 관련 투자, 글로벌 관점에서도 향후 2, 3년간은 계속적으로 급증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 업체들의 실적 증대 구간 역시도 최소 2년간 2년 이상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업체들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군데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대표적인 KMW 오늘 장중 신고가 경신 그리고 오이솔루션 등도 강세 흐름을 보이는 점에 있어서 일단 이들 업종 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두시면 좋겠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일단 주가 급락 시 일부 손절은 항상 염두하시면서 주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순간 주가 급락을 맞아버리게 되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심리적, 금전적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향후 이성적 투자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이들 업종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있긴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분할 매매 관점으로는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적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는 5일 이평선이라든가 상승 추이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 추이가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면 추세 상단에서는 비중 축소, 추세 하단 부분이나 이동평균선을 닿을 때는 추가 매수 등으로 분할 매매 등으로 일단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끌고 나가신다 하면은 심리적, 금전적 부담 없이 좋은 결과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략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할까요? 네, 일단 가는 업종 따라가는 전략도 좋고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덜 부담이 가는 핀테크 관련주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기울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핀테크 관련주들 저점 매수 좀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는 의견인데요. 간단히는 핀테크 관련주들 글로벌 트렌드라든가 결제 대금 증가 등에 따른 이런 실적 증가 기대감은 분명합니다.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실제로도 우리 생활에서 온라인 결제 대금 증가라든가 각종 결제 방법의 이런 다양화 등으로 관련 업체들의 실적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차익 실현 등의 여파로 최근 주가가 조정받은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에 기술적으로도 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 이런 결제 관련주들로 대표적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KG 이니시스 등에 대해서 관심권 두시면서 핀테크 관련주 내에서도 이런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저점 매수에 한번 나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과의 문제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건데 일본 본토에서 뭐 경제 보복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엔 참의원 선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기에 이 공실의 한국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본의 참의원은 그 상원 의원으로 보시면 맞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날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기가 6년짜리 참의원의 절반이 교체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245명 좌석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3분의 2, 그러니까 310명 정도를 확보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평화 헌법 개정이 물 건너간다면은 4선 총리의 꿈도 좌절될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죠. 소비세 문제 그리고 연금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카드가 아무래도 한국을 이슈화시키는 문제였고 이 문제를 꺼내들면서 강경 보수파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래도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또 강경하게 맞대응을 유도하는 것도 있게 되고요. 또 통상 마찰을 넘어서 안보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된다면은 아무래도 참여원 선거에서 유리하게 판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아베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경제가 앞으로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와서는 아베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점에서 그나마 그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7월 18일이고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삼국 참여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 측은 규제 발표를 어떻게 감행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1,100개 품목에 대해서 전부 규제 해제를 하는 거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일부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몇몇 품목을 또 발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 규모가 4억 한 7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네치 화학이라든지 성코 쪽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인 그 물량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를 공략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플랭크 마스크라든지 리소그래픽 같은 경우도 공급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준비해 놨고요. SK 같은 경우에도 한국 업체에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장비 규제도 시작이 되는데요. 공작 기계라든지 첨단 소재, 화학 같은 분야에서도 아무래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아베 입장에서는 참여원 선거를 앞두고서 보수파 결집뿐만 아니라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발의 시점은 아무래도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8월 말 정도가 돼야지 지정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십니다. 결론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이라든지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만기 연장 여부에 따라서 긴장 관계가 또 고조될 수도 아니면 그 수면하로 가라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의도대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초
핵심 소재 공급 중단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 2주 안에 생산 라인을 멈출 거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3, 4개월 정도는 여전히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출 규제를 앞으로 2차 전기 자동차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다는 측면에서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업 생산액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35%로 여전히 높고요. 또 일본이 29%로 미국이 18%보다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한일 모두 국미 선진국처럼 경제 소프트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무역 전쟁이 넘어서 경제 전쟁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줘서 정부와 재계의 관계를 견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친일 정권 교체로 하는 게 목적인 만큼 앞으로 추가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겠지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와 같은 그런 낮은 수준의 경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정상의 레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규제가 가할수록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율이 더 빨라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양 국가 간의 지금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게 지금 맞는 게 없습니다. 일본에 어느 정도 어깃장 놓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평행선 계속해서 피해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전략이 좀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할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250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사라지게 되고요. 국제 여론뿐만 아니라 도쿄 올림픽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단일팀이 무산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이 올림픽의 보이콧에 나서게 됐을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일본의 외자 유치에도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가용 자원이죠.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산업과 관련된 관세율 인하 같은 이런 정책들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체 수입선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전도 펼치면서 WTO에 가트 11조를 일본이 위배했다는 부분을 걸어서 소송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재팬 디스플레이어 같은 산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시킨다든지 차별화된 핵심 역량 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하는 쪽에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환경이 조금 흔들려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업 체질 구조가 개선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이번 사태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일 관계 이야기 나눠봤고요. 중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8월에 전현직 지금 지도자의 연례 비밀회의로 불리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지금 개최가 될 텐데 많은 국가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회의인지부터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베이다이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취양 도시에 있는데요. 수영이 취미였던 마오쩌둥 주석 같은 경우에는 1949년도에 여름철 휴양지로 주로 찾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중국은 냉난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들이 마오쩌둥과 함께 베이다이허에 가서 업무도 하고요. 간부 인사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다이허 회의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에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에는 몇 차례 중단된 적도 있지만 시진핑도 당 원로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전통을 중시하라는 여론들이 계속 그때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있을 베이다호 회의에서는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형직 원로들이 모두 참석을 하면서요. 비공개 회의지만 당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화 추세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휴양지에서 모여서 비공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대 상황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비밀 회의지만 너무 좀 알려진 회의다 보니까 베이다호 회의에서 결정됐던 내용들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정치라는 게 다양한 상징성을 이용한 종합 예술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회주의 국가지만 아무래도 수천 년에 걸친 수많은 왕조 그리고 전쟁 혼란을 겪으면서 중국 나름대로의 문화가 이런 정치에 스며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으켰던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서 인민이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는데요. 여기에 책임론이 부각이 되면서 자신의 평생 혁명 돈지 풍도 화해 같은 경우에도 희생양으로 제거시키기도 했고요.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도 후계자인 자오지양을 이런 휴양지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실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간을 보면은 베이다호 회의에서는 충칭시 서기였던 숭종타이도 숙청을 했고요. 인민해방군 상장인 장량 그리고 팡펑 회의 같은 군 실력자들도 제거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래도 누가 희생양이 되느냐가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때문에 중국의 이런 통치 행위라든지 국가 정책을 외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전후 사정이라든지 판세를 읽어야지 오판을 좀 줄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올해 다뤄질 어젠다는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앞으로 향후 그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문제, 그리고 경기 하락에 따른 사회적 혼란, 그러니까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홍콩 시위가 대만으로 확산되면서 반공 그리고 반중국 연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차단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주요 인사 이동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추진하는 공직자 부패 처리와 관련된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도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정적들이 있기 때문에 정통 운동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당 원로들에 대한 추인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인 대미 관계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는 강경 무역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이라든지 홍콩에 대한 외교적 간섭을 못하도록 미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했던 대규모 농산물 수입 재개가 어려워지면서 무역과 관련된 제4차 관세도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콩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어느 정도 굴욕 외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까지 지금 대규모 시위로 한번 물러섰기 때문에 어느 위상에 흠집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중국에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물론이고 사석에서조차 이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육사 천안문 사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발포, 무력 진압 단어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금기어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베이다호 회의에서는 이런 금기어가 강제 호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그 왕위닝, 류어 같은 인물들이 정세 분석을 잘못하고 판단도 잘못했고 그리고 대응도 엉성하게 했다고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원로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파인 그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사회 혼란을 천안문 사태를 방불케 하는 이런 그 문제로 보고 있고요. 또한 대만과 홍콩의 반공, 반중국 연대 움직임에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상무위원이죠. 한정 부총리, 그리고 당 선전 선동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오이 왕인이,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좌절을 안긴 류어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책임론 속에 정적 위상도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시 주석과 관련된 아무래도 그 후계자 문제들이 거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국 내 정정 불안이 확대될지 아니면 수면 하야로 가라앉을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홍콩도 문제지만 지금 대만 부분도 그렇잖아요. 대만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 구호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총통 선거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뉴스 볼 때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대만의 그 트럼프를 꿈꿨던 그 폭스콘의 그 고타밍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총통 선거에서 낙선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적극적인 지지 하에서 당선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흑수저 출신 한꺼워라고 하는 가오슝 그 시장한테 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위 때문에 대만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한 게 오히려 대만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1월 11일 날 열린 그 대선에서 대만의 독립과 홍콩 사태로 촉발됐던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 양제 그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는 차이밍 현재 총통이 상당히 좀 우세한 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론을 보면 49대 39로 차이밍 총통 쪽이 리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차이밍 총통과 관련해서 그 중국이 흠집 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이밍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원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노골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대만 해협을 두고서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내년 1월 달까지 계속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중 간의 그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무역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북의 국제 질서는 한일 관계 그 갈등을 넘어서 양안 간의 갈등 문제가 홍콩까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려운 기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홍콩, 대만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또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